대한투석혈관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문주입니다. 오늘은 서울 88의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범민선 원장님 그리고 영상의학과 권유환 원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권유환 원장님께서는 저희 비욘디에 몇 번 출연을 해주셨었는데 우리 범민선 원장님께서는 또 처음 출연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88의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범민선 원장입니다. 혈관 수술 위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두 분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의 제목이 투석혈관의 탄생과 성장,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인데요. 사실 저는 오늘 제목을 보면서 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문구가 딱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이런 문구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의 것 중에 더 좋은 걸 고르기 힘들 때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안 그래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탄생과 성장에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절대적이듯이 투석혈관의 탄생과 성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빠의 역할은 굉장히 듬직하고 강인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반면 엄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상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혈관의 탄생과 성장에서도 아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범민선 원장님 같은 수술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저같이 인터벤션으로 혈관을 시술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렇게 투석혈관의 탄생과 성장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과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과연 어떤 게 좋은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제가 투석혈관의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원장님 두 분께서 우리 라이브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으셔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원장님 강의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바로 시작해볼까요, 원장님?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88의원의 영상의학과 권유환입니다. 이렇게 대한투석혈관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이 투석혈관 시리즈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14번째 시간인데요. 14번째인 만큼 앞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중복돼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흥미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약간 심화 과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 비욘디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의대생 수준의 의학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은 그래서 투석혈관의 탄생, 성장, 교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강 아나운서님 혹시 이 시조 혹시 좀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저는 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시조인데 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기억나시죠? 네. 송강 정철 선생님이 지은 혼민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배우다 보면 다들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응?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싶죠. 보통은 어머니가 날 낳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하지만 이렇게 투석혈관 같은 경우는 바로 아버지, 즉 외과 의사가 투석혈관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은 투석혈관을 탄생시키는 우리 외과 선생님의 말씀을 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석혈관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역사를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예, 참고 자료는 서울대학교 교육과대학 민승기 교수님 논문을 참고를 했고요. 1913년도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동물에서 혈액투석을 시도를 하는데 피를 밖으로 뺄 때 피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히루딘을 사용을 처음 하게 됩니다. 1924년 겨울르 하스라는 사람이 팔혈관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인간 혈액 투석을 시도하게 되고요. 유리관을 직접 혈관에 삽입을 합니다. 직접 혈관을 열어서 유리관을 삽입해서 피를 직접 빼죠. 11명을 치료했는데 히루딘으로 10명을 치료했고요. 마지막에 헤파린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헤파린을 처음 등장해서 지금까지도 혈액투석이 헤파린을 사용을 하죠.
이때 게오르하스는 투석 방법의 초기 아이디어부터 실제 구현까지 매우 먼 길이었다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1949년에 닐 아월이라는 사람이 동물 투석 후 혈관에서 투석관을 제거하고 또 투석할 때 다시 삽입했을 때 여러 번 했더니 혈관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투석을 더 이상 시행이 불가능해서 혹시 유리관으로 혈관에 놓는 상태로 바깥에서 유리관과 유리관끼리 연결해서 혈투석을 하면 혈관은 손 안 대고 투석을 여러 번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됐고요. 또 그 피부 밖으로 나온 유리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동맥과 정맥이 서로 피가 흐르는 이 션트라는 개념을 처음 아롤이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고무관, 서로 연결되는 고무가 유리관이 원시적인 물건이어서 염증과 혈전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혈액투석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뒤에 나오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 스크리브너라는 사람이 1954년과 1958년 그리고 1960년도에 아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투석혈관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1946년 9월 3일 이 닐스 아롤이라는 사람이 혈액투석을 6시간 동안 시행하게 되고 그때 혈액투석할 때 유리관을 직접 혈관에 넣어서 피를 빼서 투석 기계에다가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투석을 성공적으로 했지만 48시간 뒤에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혈액투석을 또 시도하게 되는데 그때 혈액투석 받으신 분들이 좀 더 생존 기간이 더 길거든요. 그래서 1946년 12월 달에 최초의 투석실이 이 닐스 아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1960년대에 벨딘 스크리브너라는 사람이 퀸턴 스크리브너 션트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아까 아롤이 만들었던 션트라는 개념, 즉 동맥과 정맥 혈관에서 관을 빼서 두 개를 서로 이어주는 이런 션트라는 개념을 테플론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더욱더 투석이 잘 되는 기구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투석을 좀 더 잘 시행하게 돼서 투석받는 신부전증 환자분들이 생존율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동맥과 정맥에다가 이렇게 관을 삽입해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평상시는 이어놔서 피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혈액투석이 필요할 때는 각각의 투석관에다가 직접 연결을 해서 피를 순환시켜서 투석관에서 투석기에 피가 가서 혈액투석에서 다시 몸에 들어가는 이런 원리로 했고요. 이래서 생존율이 좀 더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이 투석 마찬가지로 얘가 이 관이 피부 밖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염증에 또는 혈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스탠리 셸동이라는 사람이 딜테이 정맥의 도관술을 시행해서 관을 직접 삽입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 보이시는 이 관 입구에다가 투석관을 연결해서 투석을 했고요. 이때 주 3회 혈액투석 관행이 확립이 됩니다. 제임스 시미노와 그 다음에 마이클 브레시아 이 사람들은 상안에 고무줄 압박을 시행해서 정맥이 충혈되면 거기에다가 바늘 천자를 해서 혈액투석을 시행을 했고요. 이 아펠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1966년 최초로 요골동맥 노쪽 피부 정맥 간 동정맥루 조성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보다시피 지금 현대 개념의 투석혈관 모습이고요. 외부 기구 삽입이 없고 혈관이 피부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자가혈관으로 우리가 수술을 시행해서 좀 더 오랫동안 혈액투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 최초로 이 케네스 아펠이 이 시술한 이 수술에 나오는 논문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두 혈관을 서로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정맥, 이 투석 혈관이 커지면 이 보시다시피 투석관을 삽입을 해서 직접 투석을 하는 그래서 이 논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논문에서 보면은 브레이셔, 시미노, 그 다음에 밑에가 아펠인데 아펠이 제3저자예요. 근데 앞에 브레이시오하고 시미노는 내과 의사로서 실제적으로 이 수술에 관여는 아펠이 했지만은 앞에 브레이시오, 시미노가 1, 2저자로서 지금 이 시술명은 브레이시오, 시미노라고 불리게 됩니다. 솔직히 아펠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브레이시노, 시미노 피스툴라, 즉 투석혈관이라고는 부르고 있지만 이게 옳은 말은 아니고 아펠 투석혈관이라고 부르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사람 이름을 부르진 않기 때문에 수술명으로는 레디오세팔리 피스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투석혈관 수술은 이제 이렇게 돼서 아펠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요. 자기혈관이 좋으면 자기혈관을 하게 되고
자기 혈관이 좋지 않으면 인조혈관을 사용해서 투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에 의해서 시작된 최근의 투석혈관 수술은 자가혈관과 인조혈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가혈관은 4 내지 6주의 성숙기간, 인조혈관은 2 내지 3주입니다. 겨울이 아니고 3주 내지 4주 정도 있고요. 평균 수명, 그 다음에 합병증은 보통 인조혈관에 혈전증이 주로 생기고 자가혈관은 미성숙이나 동맥류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투석혈관을 계속 사용하다가 보면은 오른쪽, 왼쪽 다 막히면 또 수술하고 해서 더 이상 양팔에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자주 투석혈관을 사용하게 되면 염증 물질이랄지 혈전에 의해서 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중심정맥이 협착이 생기거나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심정맥이 막히게 되면 결국에는 양팔에다가 투석혈관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히로그래프트라고 상완 팔 쪽에 있는 동맥피를 받는 투석혈관이 직접 심장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위쪽에 있는 팔 위쪽 부분의 동맥에서 인조혈관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서 피가 가게 되고요. 이 가게 된 피는 유출로, 즉 유출로 인조혈관을 통해서 심장 안까지 피가 들어가게끔 해서 이 중심정맥 협착이 있더라도 거기에 피가 지나가지 않고 바로 우회해서 가게끔 이렇게 만든 이 그라프트입니다. 이 그라프트는 우리가 이제 공고돼 있기를 말기 신분전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 중에 상지의 자가와 인조혈관 동정맥류 형성이 불가하거나 중심정맥 협착으로 더 이상 투석혈관을 형성할 수 없는 환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제한적이죠. 이 히로그라프트는 다음과 같이 위에 슈퍼히로라고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히로그라프트는 원래 인조혈관, 동맥에 우리가 혈관 접속을 할 수 있는 동맥 인조혈관을 같이 들어오는 게 히로그라프트인데 지금은 이건 같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빠진 제품인 슈퍼히로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렇게 법민서 원장님께서 수술적 투석혈관 탄생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질문을 좀 중간에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질문이 올라온 게 없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투석혈관의 탄생에서는 수술적인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비수술적으로 투석혈관을 탄생시키는 방법, 즉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쉽게도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을 필두로 뭐 싱가포르라든지 여러 가지 아시아 국가에서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요. 수술적 투석혈관 조성의 한계가 근본적인 한계점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석혈관 성숙에 제한이 있다든지 접근 부위에 제한이 있는 2가지 한계점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거의 이제 10,000케이스 정도의 투석혈관을 후양적으로 연구를 좀 해봤더니 이 중에서 60%는 투석을 할 만큼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서 특히나 이것들을 4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투석혈관을 추적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오직 43% 정도만이 혼자서 그냥 자연히 성숙이 됐었고 나머지는 인터벤션을 통해서 성숙을 도와줘야만 성숙이 됐었고 나머지는 충분히 성숙이 안 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석의 성숙이 제한이 있는 점들은 몇 가지 이제 수술의 한계점들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수술을 하다 보면은 맥관벽 혈관의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맥관벽 혈관이 뭐냐면 어쨌든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도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맥관벽 혈관들이 아주 작은 동맥이라든지 큰 동맥 또는 정맥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들이 파괴가 되고 이것들에 의해서 혈관이 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혈관의 꼬임이나 당김이라든지 또는 문합 부위가 봉합을 하면서 치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처, 내막이 증식하는 것, 협착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석 혈관을 만드는 부위들은 접근하는 부위들은 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쪽에 이렇게 4개, 아래팔, 위팔 총 4개 정도를 쓸 수 있고 이 4개를 다 사용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대퇴부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퍼머넌트 카테터
투석 혈관 카테터를 가지게 되면 한쪽 면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한 두 부위밖에 사용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히로그래프트 같은 특수한 의료기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비수술적 투석 혈관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이제 오금 쪽에 투석 혈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유리 씨가 아버지 없이 혼자서 미혼모가 아닌 비혼모가 되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없이, 아빠 없이 엄마 혼자서 투석혈관을 조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응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주파를 이용해서 조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조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주파를 이용해서 조성하는 법을 간단하게 좀 보시면, 동맥과 정맥 안쪽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곳에 동맥에 이런 장치를 위치를 시키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 정맥으로 들어왔어도 똑같이 장치를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두 부위가 이렇게 만나는 합의점을 이렇게 붙게 되는, 자성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잘 붙게 되면 바깥쪽에서는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장치와 연결을 해서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고주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고주파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동맥과 정맥 사이에 있는 구조물들이 고주파에서 딱 붙게 돼서 동맥에서 흐르는 이런 적혈구들이 이 기구를 치움과 동시에 정맥으로 흐르게 돼서 바로 동정맥루, 즉 투석혈관을 조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주파뿐만 아니라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조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조금 더 어느 정도 간단한 편인데요. 피부 소독을 하고 바늘을 천자를 하는데, 바늘 천자를 할 때 마치 꼬치를 꿰듯이 정맥과 동맥을 동시에 바늘 천자를 합니다. 그 위에 유도철사를 삽입을 하고, 삽입한 유도철사를 통해서 의료기구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기구를 통해서 열에너지를 이런 식의 발전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여기 사이에, 동맥과 정맥 사이에 구멍이 만들어지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으로 동정맥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최선의 치료는 수술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서는 비수술적으로 투석혈관을 만들었을 때도 수술적 조성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더 우월한 그런 측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수술이 굉장히 수가가 비싸기 때문에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비수술적 치료가 조금 더 이제 이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실정과는 좀 맞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투석혈관 탄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지금부터는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는 중요한데,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아빠보다는 엄마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투석혈관이 성숙이 제한되는 건 아까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43%만 성숙이 되고 나머지는 버릴 것이냐, 그게 아니죠. 나머지도 어떻게든 보듬어 안고 나가서 성숙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잘 수술을 해서 투석혈관을 만들어 놨는데, 투석혈관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측부 혈류들이 발달하고 제대로 된 혈류가 발달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투석혈관의 조건 중에 하나는 굉장히 직선에 단 하나의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투석혈관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할 때는 투석혈관 같은 경우는 거의 신생아 수준이기 때문에 투석혈관을 바로 천자하지는 않고 목에 있는 굉장히 큰 정맥인 대경정맥을 천자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아니 나는 팔이 아파서 왔는데 왜 목 정맥을 거기다가 천자를 하느냐, 이 사람 돌팔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이 우리 몸의 혈관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정맥을 통해서 시술을 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고든 길로가 원래 이제 수술하시는 분이 의도했던 투석혈관이 되겠고요. 이 투석혈관은 시술을 잘 통해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이런 곁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곁가지들은 우리 수술하시는 법민선 원장님께서 수술적으로 묶어주셨고, 그래서 불과 한 달 뒤에
이렇게 늠름하고 튼튼한 투석 혈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어느 정도 좀 강의를 좀 잠깐 멈추고 질문을 좀 받아보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 원장님 강의 중간에 질문이 올라왔었는데요. 라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투석이 원래 자기 혈관으로는 할 수 없는 걸까요? 라고 원장님들께 질문 네. 주셨거든요. 네. 자기 혈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펠에 의해서 자기 혈관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1966년 이후로 자기 혈관으로 투석을 하고 할 수 있고요. 자기 혈관을 위주로 먼저 투석 혈관을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기 혈관이 좋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인조 혈관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질문의 그 의도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정맥이나 동맥을 통해서 투석을 할 수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정맥과 동맥으로는 투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몸에 이제 동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혈류량과 빠른 혈류량을 가지고는 있지만 몸속 깊은 데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투석할 때마다 보통 투석 환자들은 일주일에 3번 내지는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때마다 천자를 하게 되면 동맥은 굉장히 상처를 받고 지혈도 힘들기 때문에 동맥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정맥 같은 경우는 혈류량이 굉장히 적고 또 혈류의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혈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과 정맥을 합쳐서 그 둘 사이의 장점만을 합친 것이 바로 투석 혈관이 되겠고, 투석 혈관을 만들어야만 저희가 혈액 투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투석 혈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혈관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인조 혈관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쓸 수도 있는 이런 두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아주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어서 계속 강의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벌써 3번째 마지막입니다. 투석 혈관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석 혈관을 탄생시키고 성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치면 한 10대를 지났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10대가 되면 이제 어떤 아이들은 좀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가끔 이제 어머님의 훈육도 필요하지만은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게 되면은 아버님의 아주 강력하고 따끔한 그런 훈육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투석혈관이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투석혈관을 조성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들, 그리고 투석혈관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문제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특히나 이제 조성 전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비욘드에 출연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조성한 다음에 요인에 의해서 투석혈관이 잘못될 때 교정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맥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정맥은 동맥처럼 굉장히 빠르고 많은 양의 혈류를 받아낼 그런 구조물들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사들이 마음대로 정맥을 불법 용도 변경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어쩔 수 없이 동정맥류를 투석혈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초창기에 특히나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동맥의 혈류를 받는 부분이 좁아지게 되고 이렇게 내막이 증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좀 큰 화면으로 좀 바꿔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조혈관이나 또는 아래팔 자가혈관, 위팔 자가혈관 같이 다양하게 이제 투석혈관을 만든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른 혈액을 바로 받는 부위가 굉장히 흔하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혈관 같은 경우는 인조혈관과 원래 정맥이 만나는 부위, 아래팔 같은 경우는 아래 자가혈관 같은 경우는 동맥혈과 정맥혈이 바로 만나는 부위, 위팔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유출 정맥과 만나는 부위가 흔하게 좁아지게 됩니다. 실제 케이스에서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인조혈관이 자기 정맥과 만나는 부위, 문합 부위인데요. 이 부분에 정맥이 굉장히 빠른 혈류를 많이 받아서 좁아지게 되다 보니까 좁은 뒤의 혈류는 굉장히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보상적으로 정맥이 너무 심하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팔 자가혈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의 빠른 혈류를 바로 받는 정맥의 이 문합부 바로 뒷부분이 가장 흔하게 좁아지는 부위고, 아까 그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위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흔하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욘드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학생 때 필기했었던 노트들을 살펴봤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학생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 쉬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반복적으로 투석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혈관의
칼슘, 즉 석회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자세한 이런 발생 기전 같은 거는 잊어버렸지만 신장내과 선생님의 말을 좀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반복적으로 투석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혈관벽에 석회화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석회화를 막아주는 약을 투여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보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제한된 환자분들에게만 석회화를 막는 약들을 투여를 할 수밖에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석회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석회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투석 당시에 바늘을 천자할 때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문제가 생겨서 시술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엑스레이에서는 혈관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석회화가 침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의 경계를 그냥 엑스레이 상황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유도철사를 통과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자가혈관뿐만 아니라 인조혈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석회가 침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석회가 침착이 되게 되면 혈관의 내강을 굉장히 좁게 되고 이렇게 풍선으로 아무리 넓혀 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넓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투석혈관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수술적인 교정, 즉 아버지의 역할, 비수술적인 교정,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아주 스트릭트하게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테크닉이 발달함에 따라서 엄마의 역할과 즉 이제 비수술적인 교정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수술적으로만 하던 것들을 시행을 할 수가 있었게 되겠는데요. 앞서 13번의 대한투석혈관외과 비욘디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아까 심화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술적 교정은 동맥류를 처치하는 방법, 그리고 비수술적 교정에서는 혈관을 직선하는 방법과 곁과지를 없애는 방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직선화하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석혈관은 구불구불하거나 잔가지가 없이 그냥 뻥 뚫린 일직선의 고속도로가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 한국 지리 시간에 혹시 이런 것들 배웠던 기억 혹시 나시나요? 일반적으로 아니요. 저는 학교를 다닌 지 좀 오래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피라든지 물이 흐르는 이런 유체 역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번 이렇게 S자로 커브가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커브에 이런 공경면, 보호면과 같이 커브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구불구불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강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불구불한 면들이 뻥 뚫려서 일직선화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 몸의 혈관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관이 이렇게 거의 구렁이처럼 굉장히 구불구불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완전히 구렁이처럼 크게 구불구불한 형태가 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기는 어렵고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법민서 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투석혈관이 혈관이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는 일반적으로 동맥이랄지 정맥에서 특히 동맥에서는 압력을 많이 받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머니 모양으로 혈관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동맥류라고 합니다. 이 보시다시피 주머니처럼 이렇게 낭을 형성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커지는 방추형 동맥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파열이 될 수 있죠. 혈관이 커지다 보면 혈관벽이 약해지니까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맥류가 파열이 된다? 그렇다면 이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겠는데 심장은 관상동맥, 뇌는 뇌동맥, 목은 경동맥, 다리는 대퇴동맥 등 이런 부위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투석혈관은 팔투석혈관 쪽에 특히 바늘천자 부위에서 파열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동맥류는 혈관이 커진다는 건데 혈관이 커진다는 것은 이 혈관 자체 모든 게 다 커지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혈관이 커지지 않고 피가 새서 마치 커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혈관 자체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진성동맥류라고 합니다. 진성동맥류는 이 혈관벽 자체가 늘어나는 게 진성동맥류고요. 가성동맥류는 혈관 밖으로 피가 셉니다. 피가 새서 주변에 있는 조직이 마치 혈관처럼 낭을 형성하는 것을 가성동맥류라고 하죠. 이 가성동맥류는 혈관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커질 수가 있고 파열도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서 좀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혈관 동맥류가 있고, 즉 투석 혈관 동맥류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혈관 동맥류는 동맥 쪽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죠. 이 동맥 쪽에 있는 동맥류, 일반 혈관 동맥류는 피가 지나갈수록, 즉 심장에서 손이나 발로 갈수록 혈관이 좁아져 가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 동맥에 압력이 많이 걸리게 되죠. 기본적으로 정맥은 팔에서 또는 다리에서 심장으로 오게 되는데, 피가 그럴 때는 혈관이 점점 커져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피가 가는 쪽에 혈관이 더 크기 때문에 압력에 그렇게 많이 걸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투석 혈관은 기본적으로 정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석 혈관 동맥류는 피가 향하는 곳이 곧 혈관이 더 커진 곳을 의미를 하고, 일반 혈관 동맥류는 동맥이기 때문에 혈관이 좁은 쪽으로 향한다. 압력이 세다. 그래서 동맥은 기본적으로 혈관벽이 두껍다. 정맥은 혈관벽이 얇다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 있지만, 투석 혈관 동맥류는 혈관은 정맥인, 즉 벽이 얇은 정맥인데 압력이 센 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혈관이 쉽게 잘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혈관 동맥류는 동맥에서 발생하고 심부에 위치하고요. 혈관 일부가 얇아져 가서 결국엔 동맥류가 생기게 되고, 커지면서 주변 조직을 압박하고 파열되면 심각한 출혈이 발생되고, 혈전이 발생되어서 혈관을 막게 되면 결국에는 그 주변의 조직에 괴사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작은 크기에도 혈전 및 출혈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뇌나 심장, 배 쪽, 복부 쪽에 이 동맥 쪽에 동맥류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아주 깊은 곳에 생긴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투석혈관 동맥류는 동맥하 정맥에서 발생, 즉 정맥입니다. 정맥에서 발생되는 경우고요. 또한 이 동맥류는 직접 자기 팔에서 보입니다. 환자분이 자기 팔에서 이 혈관이 커지는 게 보여요. 일반 혈관 동맥류는 몸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볼 수가 없는 거죠. 표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고요. 바늘천저와 일추부 협착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주변 조직 압박은 없어요. 피부 쪽에서 커지기 때문에 주변 조직 압박은 없죠. 만약에 이게 터지게 되면 대량의 출혈에 의해서 엄청난 많은 피가 새게 됩니다. 그래서 저혈압에 빠져서 환자분이 위급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또 많은 혈전이 발생돼서 이 혈전 때문에 일추부를 막아서 투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얇은 정맥벽, 즉 이 혈관이 커졌는데, 투석 혈관 동맥류는 혈관이 얇고 안쪽에 피 흐르는 게 보일 정도면 가성 동맥류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투석 혈관 동맥류는 아래와 같이 여러 이렇게 모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투석 혈관은 진성 동맥류와 가성 동맥류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지만 보다시피 차이점은 뭐냐면 협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석 혈관이 동맥류가 생겼다는 것은 결국에는 유출부, 즉 피가 나가는 부위에 협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진성 동맥류는 보다시피 이렇게 검은색 딱지가 있는데, 이 딱지가 피가 나서 굳은 딱지가 아닙니다. 이게 피부가 괴사돼서 생기는 경우거든요. 일반 딱지는 우리가 긁어서 제거를 하면은 피가 나지 않지만, 이 진성 동맥류의 이 검게 보이는 이 딱지는 제거를 했을 때는 엄청난 출혈이 이야기됩니다. 절대 손대면 안 되고요. 가성 동맥류도 마찬가지로 파열의 위험도가 더 크죠. 그래서 바늘천자는 반드시 금지되고요. 전문의한테 상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투석혈관 동맥류 원인으로는 반복된 바늘천자와 함께 결합조직 손상으로 혈관벽이 늘어나는 경우고요. 유출로 협착이 동반돼서 피가 빠져나오고 싶은데 압력이 걸려서 결국엔 혈관이 커지는 거죠. 감염으로 인한 2차적 변화 때문에, 즉 감염 때문에 혈관이 커져서 동맥류, 낭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류로는 발렌티 분류라 해서 타입 1A, 타입 1B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보다시피 그 동맥류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나누게 되고요. 발자 비오크 분류라 해서 협착과 혈전이 있을 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상 쪽에서는 직접 눈으로, 이 동맥류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봐서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가 있고, 스테이지 0하고 스테이지 1은 정상 크기, 정상 피부고, 또는 동맥류가 발생하더라도 정상 피부인데, 스테이지 2나 3부터는 피부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는 동맥류가 악화되고 얇아진 피부, 스테이지 3는 궤양이 발생돼서 결국 터져가지고요. 우리가 혈종이 발생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스테이지 0하고 스테이지 1도 우리가 그냥 두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하고 혈관 촬영을 해서 혹시나
유출부, 피가 나가는 부위에 협착, 좁아짐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촬영에서 이렇게 좁아진 부위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좁다면은 아까 우리 권영 원장님 말씀대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해서 혈관을 넓혀서 다시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눈으로 봐서 환자분이 보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차원파를 검사를 하고요. 혈전이 있는지 혈관 조반인지 보게 되고요. 또는 과다 혈류 확인입니다. 수술했던 부위가 동맥에서 넘어오는, 정맥으로 넘어오는 피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본인의 정맥이 감당하기 힘든 많은 양의 피가 오게 되면 혈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혈관 촬영술로서 유출로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피부가 얇아지거나 검은 피부색 또는 흰 피부색 악화소견, 지혈의 어려움이 있다랄지 통증이 생긴다랄지 이럴 때는 혈관 전문의와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치료는 이게 급한지 안 급한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치료에 앞서서 수술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은 반드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바늘을 삽입, 즉 바늘 천자를 해서 혈액투석을 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바늘 천자할 부위가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바늘 천자가 가능한 부위에 예상하여 확인해야 되고, 필요하면 투석실 간호사에게 수술 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후 팔혈관의 혈액투석을 위한 바늘 천자 부위가 부족함이 예상된다면 수술 부위를 나누어 차례로 수술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우리가 이제 남은 혈관을 부분 마취 또는 상완신경총 마취를 해서 동맥류를 제거를 하게 되고요. 필요하면 인조혈관을 삽입술을 하게 되고, 너무 많은 피가 들어오는 과다 혈류일 경우에는 문합근위부를 혈관을 축소시켜주는, 들어오는 피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비수술적 치료는 중재술, 유출로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 중재술을 이용한 혈전 제거술 같은 것들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의원에서 치료하는 환자분인데요. 45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보다시피 피부가 많이 변화가 돼 있고 동맥류가 악화되어 있으면서 통증이 좀 심했던 환자분이시고요. 이 환자분은 투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투석할 수 있는 부위를 남기고 나머지 부위를 혈관 축소술, 즉 동맥류를 수술했던 환자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혈관 촬영술을 했을 때 심부정맥에 협착이 있는 걸 발견해서 풍선 확장술을 시행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5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 환자분은 동맥류 색깔이 검하게 변하고 유출료가 협착이 있었던 환자고, 이 부위를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고 나서 증상 호전된 소견을 보고 수술을 시행해서 지금은 증상이 많이 호전된 소견입니다. 56세 남자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많이 얇아지고 지혈이 잘 안 되고, 마찬가지로 혈관 촬영술을 했더니 어깨 부위 혈관에서 협착이 발견이 됐고, 이걸 풍선 확장술 시행해서 지금은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예방은 바늘 천자에 따른 발생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방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반드시 필요하고요. 초음파를 통하거나 혈관 촬영술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혈액투석 바늘 천자 부위에 지혈이 어려움이 있다랄지 커진다랄지 통증이 있다랄지 염증이 있다랄지 피부가 얇아짐 등이 발생되면 진료가 필요하고요. 특히 혈관 커짐이 빠르고 지혈이 어려움이 있다면 가성동맥, 특히 인조혈관 같은 경우에는 가성동맥류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 파열 치료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맥류 제거술 등 수술 전에 반드시 바늘 천자 부위를 확인해야 되고요. 투석혈관 동맥류에는 유출류 협착이 동반되어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혈관 촬영술 및 풍선 확장술을 시행 후 수술을 진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원장님 강의 되게 열심히 들어봤는데요. 그 사이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질문을 하나씩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 텐데요. 고래밤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투석 혈관이 잘 안 잡혀서 계속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 투석혈관이 나이가 들면 투석혈관이 잘 안 잡혀서 계속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혈관이 크기가 작아졌다랄지 혈관이 혈전에 의해서 피 흐름이 약해졌다랄지 해서 잘 만져지지 않고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 즉 성숙이 아닌 미성숙이 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는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봐서 혈관의 상태를 보고 또는 혈관 촬영술을 해서 혈관이 어디가 막히는지 좁아져 있는지 확인을 해서요, 문제되어 있는 부위를 해결하면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보통 혈전이랄지 동맥류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지만 혈액투석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고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 정기적인 검진은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이 6개월에 한 번, 그렇지 않을 때 3개월에 한 번씩도 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 교정을 해서 예, 맞습니다.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소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투석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번에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예, 투석혈관이 막히면은 뭐 막혔다고 바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 요즘은 투석혈관이 막힌 혈전증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석혈관이 막히면 가능한 빨리 투석혈관들을 재개통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을 방문을 하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혈전 제거술, 혈전 용해술 등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막힌 부분을 성형을 해주는 혈관 성형술까지 같이 진행을 해서 투석혈관에 다시 피가 흐르고 다시 투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일단 빠르게 병원에 방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투석하신 지 10년이 되어 가시는데요. 가끔 지혈이 안 돼서 이를 먹습니다. 혈관 수술할 때 혈관 기형이라고 병원에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아스피린도 안 드시는데 가끔 지혈이 안 되면 무섭습니다. 혈관 수술한 큰 병원 가면 괜찮다고만 하고 지혈이 안 되면 집안이 난리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예. 저 지혈이 안 돼서 저희 의원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지혈이 안 된다는 것은 피 흐름이 어떤 장애를 받고 피가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심장으로 가는 길 쪽에서 좁아져 있다랄지, 그래서 압력이 걸려서 바늘을 삽입해서 혈액투석하고 나서 바늘을 제거했을 때 그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지혈이 보통은 돼야 되는데 압력이 걸려서 지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집에 와서도 지혈이 안 돼서 피가 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통은 피가 지나가는 길을 정밀 검진을 해야 되고요.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초음파나 아니면 혈관 촬영술을 시행해서 정확히 문제되는 부위를 확인을 하고요. 좁아져 있는 부위를 넓혀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을 너무 잘해준다고 해서 너무 동맥 쪽에서 정맥 쪽으로 피가 넘어오는 이 길목을 너무 크게 만들었을 경우, 너무 많은 피가 오게 되는 과다혈류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과다혈류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자기 정맥이 압력이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이게 피가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많은 피가 들어오는 건지, 피가 빠져나가는, 즉 심장 쪽으로 향하는 혈관 쪽에 협착이 있어서 잘 못 빠져나가고 압력이 혈관에 많이 걸려서 압력이 높아진 건지, 그런 것을 유심히 저희가 의원 쪽 제가 진료하면서 판정해 드려서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큰 병원 아니고서도고요, 주변에 혈관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서 또는 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서 빨리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혈이 안 되는 원인을 찾아보는 게 그러면 중요하다고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혈이 안 되면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정말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은 투석혈관 같은 경우는 지혈이 안 되면은 좀만 빼면 피가 정말로 분수같이 치솟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잘 알고 있으니까 당황을 하지 않지만 우리 환자라든지 보호자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그 부분을 꾹 누르면서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사실 피를 본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하니까요. 당황하시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혈관 기형이라는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혈관 기형이라는 게 어떤 문제인지, 물론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고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혈관 기형과 지혈이 안 되는 원인, 요 두 가지를 그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저희 받아보겠습니다. 새싹 보리님의 질문인데요. 70대 어머니가 팔목도 초등학생보다 가늘고 얇은데요. 혈액 투석이 가능할까요? 팔목 굵기랑 혈액 투석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범 원장님. 그게 자기 팔의 크기랑 혈관의 크기는 물론 관련이 있을 수 있죠. 팔이 큰 사람이 혈관이 물론 크겠죠. 하지만은 저희가 수술할 수 있는 혈관 크기가 있는데요. 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키가 작고 왜소하고 팔이 좀 왜소하고 혈관이 없다, 겉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저희들은 초음파를 봐서 혈관 촬영술을 해서 혈액 투석이 가능한 혈관을 찾아서 저희가 다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인의 팔목 굵기가 작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혈액투석할 수 있는 투석 혈관을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목이 얇으셔도 저희 또 어머님, 아버님께서 네. 또 만들어주시고 찾아주시고 예. 얼마든지, 가능하게 예,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팔목이 얇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혈관도 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팔목에다가 투석 혈관을 만들지는 않고 이렇게 위팔 쪽에다가 만들기 때문에 팔목 굵기가 아무리 얇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네.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시네요, 보링님.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행복한 토끼님의 질문인데요. 혹시 투석하다가 나중에 호전돼서 투석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거의 대부분은 투석은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망가진 신장은 다시 제 기능을 회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장 이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신장 이식 같은 방법을 통해서 신장을 새로 몸 안에 이식을 하지 않는 한 투석을 하다가 이렇게 호전돼서 투석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횟수의 안타깝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는 있나요? 주 3회 했던 걸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경우는 있나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주 2회를 하다가 점점 안 좋아지는 이런 경로를 밟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 2회를 하다가 주 3회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치료는 어찌되었든 뭐 신장 이식이 될 수가 있겠고 뭐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유전자 기술이 발달해서 신장들을 막 만들어내서 탁탁탁탁 신장들을 넣어 드린다면야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한은 신장 이식을 하기 전에는 투석을 중단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급성 신부전 때문에 혈액투석을 했을 경우에는 뭐 신장 기능이 좋아지고 소변이 잘 나오면은 중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또는 환자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소변이 안 나왔을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투석하면서 증상이 좋아지면 또 투석을 중단할 수 있는 거죠. 투석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꼭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은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경우는 드물죠. 거의 없다고 봐야 네. 되고요. 예, 다른 상황에서는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급성인 경우에는 조금 그래서 투석을 중단할 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영숙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투석 혈관이 폐쇄됐다고 하면 다시 되살릴 수는 없는 걸까요? 새로운 투석 혈관을 만들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예, 우선은 투석 혈관이 폐쇄됐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근데 이게 자기 혈관인지 아니면은 자가 혈관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인조 혈관으로 한 건지. 만약에 특히 인조 혈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염증이 없고 단지 혈전에 의해서 막힌 소견이고 봤더니 인조 혈관과 연결되어 있는 심부 동맥, 팔 쪽에 동맥과 정맥이 그래도 가까운 부위에 살아 있다면 자기 기능을 하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증이 있다랄지 칼슘 침착이 있어서 오래 사용해서 어쩔 수 없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시 되돌릴 수는 없죠. 네. 그런 경우는 새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제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투석 혈관에 협착이 생기면 보여주신 사진처럼 겉으로 티가 나거나 통증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투석 혈관에 협착이 생기면 그 협착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한 70% 정도 자기 혈관의 직경에 70% 정도까지 막혀도 증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70% 이상 막히면 갑자기 혈관통, 피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압력이 걸려서 혈관이 터질 듯이 압력이 걸리면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겉으로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박동, 심장이 뛰듯이 이 혈관이 펑펑 이렇게 박동을 뛰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투석 혈관은 그렇게 박동이 보인 것보다는 약간의 떨림이 정도, 있는 네. 게 정상인데 겉으로 봤을 때 붕붕 이렇게 떠는 이런 게 있으면 협착이 좀 심하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있다랄지 협착이 있다랄지 이런 게 있다면은 가까운 의원에 오셔서 전문 의원에 오셔서 우리가 검사를 반드시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그 협착이랄지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투석 혈관이 폐쇄가 돼서 결국에는 투석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곧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혀서 오시면 시술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술도 네. 어렵고 그 전에 오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더 큰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발견하시면 바로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보통은 투석실 간호사분들이 네. 잘 아십니다.
간호사분들께서 투석실 간호사분들이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간호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이제 이제 의원에 물어보셔야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티나 이제 통증은 조금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희 지금까지 서울 88 의원 범민선 원장님 그리고 또 권유한 원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질문까지 함께 받아봤는데요. 오늘 두 원장님들께서 정말 유익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어요. 원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욘디 라이브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